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출판사에서 책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책이든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포장을 열어보는데요. 아이고 깜짝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시안 작가가 또 책을 냈기 때문인데요. 이시안 작가가 작년에만 2권의 책을 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벌써 정말 대단합니다. 잠깐 지은이 이시안 씨에 대한 양력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수천여 권을 읽어온 다독가이자 문학, 철학, 과학, 경제, 경영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며 전문가 수준으로 능통하여 프로 지식 탐험가라고 불린다. 구독자 6만여 명에 달하는 북튜버 시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붐이 일어난 이후 비교적 늦게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3여 년 만에 국내에서 한 손에 꼽히는 책 전문 유튜버가 되었다. 특히 채널 속 코너 읽은 척 책방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 속 에센스만 쏙쏙 골라 전달해 어떤 책이든 읽은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구독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저자는 책 읽기의 힘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해왔다. 네, 여기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자랑하는 북튜버계의 조상입니다. 지금까지 업로드된 양도 어마어마하지만요. 다루지 못하는 장르가 없기로도 유명해서 독서량이 얼마 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경외심을 일게도 하는 아주 젊은 분이세요. 그 많은 영상 만들고 한 해에 2권의 책을 내고 대체 잠은 주무십니까? 존경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시안의 12달 북클럽인데요. 주제가 물론 책입니다. 책에 관해서 신나고 재미있는 수다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하여간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부제목이 순한 맛부터 매운맛까지, 소설책부터 벽돌책까지 전천후 지식인이 되는 책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잠깐 보면은요. 베스트셀러는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진땀나는 과학책을 읽어내는 법. 고전이 고전인 이유. 좋은 에세이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 누구나 인생책 한 권쯤은 있다. 벽돌책을 격파하는 법. 정말 다양하죠? 자, 그러면 저는 어디를 들려드려 볼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프롤로그 12달 북클럽을 시작하며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왜? 라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넷플릭스를 봐야 한다거나 아이패드를 사야 한다고 말할 때와는 다르죠. 말하자면 독서는 당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먹어야 한다와 잠을 자야 한다 같은 수준의 당위는 또 아닙니다. 독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니까요. 당위는 있지만 실천은 없는 게 바로 책 읽기죠.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운동이나 다이어트, 금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마음속에 항상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당장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나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오늘부터 할 거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 날이죠.
하루가 지나면 다시 오늘이니까요. 의역을 해주는 번역기가 있다면 내일부터 할 거야 라는 말은 당분간 할 생각이 없어로 번역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밥 한번 먹자 보다 더 빈말인 내일부터는 책을 좀 읽어야지 일 것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 다이어트, 운동, 금연을 새해 결심의 4대 천왕이라고 하잖아요. 매번 다시 결심해야 할 정도로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재미있는 것은 어차피 이런 결말을 알고 있는데에도 끊임없이 결심이나 생각은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말이죠. 이 4대 천왕 중에서도 가장 끝자리에 오는 것이 책 읽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강과 관련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경고음이 머릿속에 울릴 때도 있거든요. 체중의 앞자리가 바뀐다든가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미친 듯이 숨을 몰아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는 운동, 다이어트, 금연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달리거나 금연초를 사는 등의 시도를 해보기도 하죠. 하지만 책 읽기가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데미지를 얻는 경우는 많이 없죠. 독서를 해야겠다고 결심할 만한 전환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늘 책 좀 읽어야 하는데 라며 약간의 압박감을 느낍니다. 간혹 자신은 독서의 압박에서 자유롭고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 두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 거예요. 질문 1. 아니, 매트릭스를 안 봤어요? 영화의 고전인데? 질문 2. 아니, 어린 왕자를 안 봤어요? 그 유명한 책을? 전자는 옛날 영화인데 안 볼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데 후자는 뭔가 인정하기 싫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도 줄거리는 아는데 라며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처럼 책 읽기에 대해서는 보통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책빚이라고 불러요. 책에 대해서는 늘 빚쟁이가 된 마음으로 시달리니까요. 많은 사람이 책을 읽어야 하는데 혹은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데와 같이 책에 관해 초조하고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빚을 청산하자. 지긋지긋한 책 빚쟁이 생활을 이제는 청산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빚에 쫓기기 시작하면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고는 합니다. 책빚에 짓눌리면 책 이야기만 나와도 왠지 주눅 들고 부담스럽고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물론 책 따위와의 교류는 여태까지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런 압박도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책을 전혀 읽히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책빚을 잊으려고 하지만 부채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책을 좀 읽어봅시다. 거들어 드릴게요. 우선 책 읽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분이나 책을 꾸준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방향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책을 잘 읽는 방법을 정리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책에 재미를 붙이는 7가지 방법. 책을 리뷰하고 추천하고 저자와 인터뷰하고 하는 게 일인 저는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책을 많이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브 채널에 적어도 매주 2권씩의 책 리뷰를 업로드하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는 셈입니다.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책을 보기 위한 안내를 해주는 책도 종종 읽게 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도 바로 책을 보기 위한 책이죠. 그런데 그런 책들이 추천하는 책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은 놀랍게도 다 똑같습니다. 책마다 표현이나 설명만 다를 뿐 정리하면 딱 7가지예요. 그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식의 제목을 붙이자면 독서법, 책 100권 읽고 핵심만 정리한 7가지입니다. 1.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린다. 100쪽짜리 책이 있고 900쪽짜리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래도 100쪽짜리 책에 먼저 눈이 갈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50쪽 정도 읽다가 그만둘 건데 100쪽짜리나 900쪽짜리나 뭐가 다른가요? 그런데도 두꺼운 책을 쉽사리 집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책을 읽기 시작할 때에는 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무의식 중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압박감 때문에 책을 시작하기조차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책 한 권을 고르는데 무척 신중해집니다. 책을 보면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오버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중간에 읽던 책도 과감히 내던질 거예요. 필요한 정보를 다 얻었거나 더 이상 보는 게 시간 낭비라고 판단되거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책이라면 억지로 참으며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가뜩이나 읽을 책도 많고 독서가 아니어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책에 시간을 빼앗길 필요는 없죠. 넷플릭스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처음에 나오는 선택 화면이라는 말이 있죠. 뭘 볼지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꺼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책 역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읽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한 번 책을 잡으면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면 일단 한 10에서 20분 정도 읽어보고 계속 읽을지 그만둘지를 결정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책을 읽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비난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일단 남들은 모르니까요. 설사 안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읽다 보니 별로더라 라는 말이 오히려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선입견은 버려도 됩니다. 2. 책을 처음부터 읽을 필요도 없다. 책을 첫 장부터 차례대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책은 액션 영화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션 영화는 초반에 관객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화려한 액션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죠. 책도 독자의 관심과 선택을 받기 위해 초반을 흥미롭게 구성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책은 피라미드 만들듯이 만듭니다. 즉, 초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빌드업 하는 특성이 있죠. 탄탄하게 밑단을 완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또 다음 단계를 쌓아갑니다. 스토리가 있는 책이라면 기승전결이 있고 정보가 있는 책이라면 개념으로 시작해서 응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가장 지루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는 게 힘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차례를 펼쳐 가장 관심 가고 흥미로워 보이는 부분부터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부분을 읽고
그 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동력이 생겼을 테니 다시 책의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차례대로 읽으면 됩니다. 혹은 그 내용만으로 만족했다면 거기서 독서를 끝내도 됩니다. 당연히 기승전결의 기나 개념부터 시작하는 것이 책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앞부분을 넘기지 못하고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 책은 무조건 처음부터 읽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책을 어디서부터 읽을지 스스로 결정해 보세요. 3. 책에서 교훈이나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자. 입시의 영향으로 잘못된 독서 습관을 가지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는 독서라고 말하는데 저자의 의도나 생각을 정확하게 받아야 하는 독서라는 뜻입니다. 글을 읽으면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맞힐 수 있고 그래야 언어 영역에서 상위 등급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입시를 위한 독서가 아닌데에도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독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작가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작가의 메시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배울 때 여기서 들은 우리 국토고 봄은 해방을 상징한다고 배우죠.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객관식 문제에서는 틀린 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워지죠. 일제강점기에 쓰인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일지는 몰라도 지금 이 시대에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봄을 자유나 이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 건강이나 취업 같은 가치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시를 감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문학작품이나 비문학을 읽을 때 주제를 알아야 하고 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글을 읽다 보니 시험이 아니라면 굳이 글을 찾아서 읽고 싶은 욕망이 사라진 사람도 많죠. 책을 읽으면 입시를 치르는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독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입시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이 입시 트라우마를 깨지 않는 한 폭넓은 독서를 하기는 힘듭니다. 수용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데요.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 된다는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가의 의도보다 독자나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카를로 콜로디의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을 떠올려 봅시다.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 토막을 깎아서 인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처음에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를 의도하고 인형을 만들었는데 피노키오는 다리가 생기자마자 뛰쳐나가 제멋대로 말썽을 저지르죠. 제페토 할아버지가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해도 오히려 더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해요. 피노키오는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마침내 작가와 화해를 하고 고래 뱃속에서 만나게 되고 결국엔 어린이라는 완성된 작품이 됩니다. 피노키오는 세상 속에서 완성된 아이이지 제페토의 처음 의도대로 완성된 아이는 아닙니다. 수용론에서 바라보는 작가와 작품의 관계도 바로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의 관계와 같습니다. 피노키오가 작품을 상징한다면 제페토 할아버지는 작가가 되겠죠.
작품에 정답이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덧붙으면서 명작이 되고 시대를 뚫고 살아남는 고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작가의 의도를 정답 찾듯이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끼는 것에 충실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고 또 다른 경험이 쌓여서 예전에 읽었던 작품을 다시 보니 다른 의미가 읽히는 경험도 좋습니다. 그냥 자신이 느꼈던 것을 꾸미거나 허세 부리지 않고 소박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4. 직렬식이 아닌 병렬식으로 책을 읽자.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드라마도 봐야 하고 넷플릭스도 봐야 하고 유튜브도 봐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SNS를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웬만한 일은 모두 멀티플레이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볼 때는 멀티플레이가 힘듭니다. SNS를 하면서 책을 보려고 시도할 수는 있지만 곧 책은 곱게 접혀 있고 SNS만 몰두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에 매우 신중합니다. 한 번에 한 책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두 가지 책을 동시에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왼쪽 눈으로는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오른쪽 눈으로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두 권, 아니 여러 권을 함께 읽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퇴근길이나 하굣길에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집에 가서 자기 전에는 데미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멀티플레이라기보다는 병렬식 독서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병렬식으로 읽는 것을 두고 읽고 있는 책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독서는 한 번에 한 권씩 끝까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을 고르는 데에도 매우 신중합니다. 한 번 책을 읽으면 끝까지 그것 하나만 봐야 하는데 잘못 고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소개해주는 일명 북튜브들이 유튜브에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가의 물건을 살 때 유튜브에 있는 리뷰 영상을 찾아봅니다. IT 기기라든가 자동차 같은 걸 사기 전에 리뷰 영상을 찾아보죠. 반면 상대적으로 저가인 우산을 사기 위해 리뷰까지 찾아가며 어떤 것을 살까 고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책은 가격으로 보면 우산 가격과 비슷한데 왜 리뷰 영상을 찾아보며 신중하게 고를까요? 그런 행동의 근거에는 한 번 책을 잡으면 끝까지 그것 하나만 봐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책을 직렬식으로 차례대로 읽어야 한다는 편견만 극복하면 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서너 권의 책을 함께 보니까 헷갈린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드라마, 주말 드라마 등 여러 드라마를 함께 보지 않나요? 병렬식 독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 해봐서 낯설 뿐이죠. 5. 손 닿는 곳에 책을 둔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다가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이 있을 겁니다. 포털 검색이나 SNS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바람에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쉽게 빠져들까요? 이유는 스마트폰이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서 무언가를 할 확률이 커요. 이와 비슷하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집안 곳곳에 책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책을 병렬적으로 보는 습관까지 있는 경우에는 침대 협탁 위에 있는 책,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책, 화장실에 있는 책, 모두가 읽고 있는 책들인 거죠. 책을 읽고 싶을 때에는 30초 안에 책을 손에 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은 놀랍도록 휘발성이 강해서 30초만 지나도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하고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갑자기 울린 카톡이라든가 관심 상품 알림, 거실에 켜져 있는 TV 등 휘발을 일으킬 스위치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책을 읽고 싶은 욕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책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책을 두고 언제든 손을 뻗는 곳에 책이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눈길이 가는 책이 있으면 사놓는다. 읽고 싶은 책이나 마음에 드는 책, 제목이 좋은 책, 표지가 예쁜 책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일단 사놓기를 권합니다. 집에 책이 있으면 그것을 읽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장기간 연속으로 쉬는 연휴에 놀고 또 놀다가 연휴 마지막 날이 되면 너무 심심하다 못해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평소에 눈독 들였던 책이 곁에 있다면 바로 읽기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 책을 찾아서 주문하는 단계를 거치며 그 책이 도착하기도 전에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주문한 책이 바로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더라도 연휴가 끝나죠.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연휴 다음 날이 되어버렸으니 더더욱 책을 볼 생각은 들지 않을 거예요. 우량주에 가치 투자하듯이 좋은 책이나 관심 분야의 책이 있다면 사두고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은 필요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사놓으면 필요하다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책을 내키는 대로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평소에 보고 싶은 책의 리스트를 정리해 두세요. 적어도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단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 리스트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넉넉하게 빌려오고 정말 읽고 싶거나 소장하고 싶은 책만 구입하세요. 이렇게 하면 책을 읽고 싶은 마음과 책을 읽는 행동의 시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7. 마감을 정해놓는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진행자 배철수가 영화음악 작곡가 한스 짐머와 인터뷰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긴박감 넘치는 OST로 잘 알려진 한스 짐머에게 어디서 그런 음악적 영감을 얻는가라고 질문했더니 예상 외로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대요. 데드라인. 우리말로 마감이라는 뜻인데요. 마감에 쫓기다 보면 영감이 떠오른다는 현실적인 대답을 유머스럽게 한 것이죠. 세계적인 거장 역시 마감이 창작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데드라인 이펙트라는 말을 씁니다.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엘다 샤퍼는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설문지를 작성해 오라는 과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는 5일 후를 데드라인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데드라인을 주지 않았죠. 다만 두 그룹 다 설문지를 가져오면 보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의 제출률을 비교해 보았더니 데드라인이 있는 쪽은 66%의 제출률을 보인 반면 데드라인이 없는 쪽은 25%만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데드라인이 있는 쪽의 성공 확률이 2.5배 정도 높았던 거죠. 언제까지 해야 한다라는 말은 언젠가는 해야 한다에 비해서 확실히 정언적 명령의 기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독서를 할 때에도 마감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마감을 정할 때에는 구체적일수록 수행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달 10일까지 이 책을 다 읽는다는 결심은 좀 모호합니다. 더욱 좋은 것은 실제 독서 경험을 글로 옮기고 인증을 하는 식으로 마감을 설계하는 거예요. 10일까지 책을 다 읽는다가 아니라 10일까지 블로그에 독서 기록을 올린다처럼 말이죠.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인증할 기록장은 차고 넘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싫으면 비공개를 선택하면 돼요. 독후감이나 리뷰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도 그야말로 이것을 읽었다는 간단한 기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면 약간의 리뷰가 들어갈 것이며 다른 사람과 공유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할 거예요. 그때는 자신의 욕망과 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공개를 하면서 매주 화요일 하는 식으로 마감을 정해놓으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독서를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매주 2회씩 유튜브에 책 리뷰를 올린다고 정해놓으니까 처음에는 무척 부담이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루틴이 되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2권은 읽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초창기에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리뷰를 한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똑똑해지는 구조가 되니까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확실히 2, 3년을 하고 난 후 이전의 저와 비교를 해보니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어떤 것에 관해서든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쓰는 책의 폭도 덩달아 넓어졌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감을 알릴 때에는 목숨 걸고 이 업로드 날짜는 지키겠다는 식으로 하지는 마세요. 목숨 걸고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이 더 많잖아요. 드라마 본방사수라든가 점심 식사 메뉴 고르기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업로드 날짜는 가능한 지키겠지만 못해도 할 수는 없고 라는 정도의 기조가 적절합니다. 업로드 일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마감을 설정하고 독서를 하다 보면 어느새 독서 근육이 늡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매일 달린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키기 힘들지만 이것이 루틴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달리기를 하러 집 밖에 나가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1km도 못 뛰고 헉헉대는 자신의 저질 체력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어느새 10km를 뛰고도 상쾌하게 몸풀기 운동까지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감을 정해 습관화하세요. 지금은 90쪽짜리 책을 읽는 데에도 1년이 걸리는 사람이 900쪽짜리 책도 일주일이면 읽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어요. 독서법보다 중요한 건 독서 루틴. 지금까지 책을 읽는 7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서법이라는 말을 썼지만 독서에는 법이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가이드도 없죠. 7가지 독서법을 적용해보되 중요한 건 자신만의 독서 루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서가 습관이 되니까요.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이 책은 그런 독서 루틴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며 독서 근육을 붙여가는 과정을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독서법을 적용해서 책을 루틴으로 만드는 과정을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서법을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서가 습관이 되도록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결코 앞서서 끌고 가지 않고 여러분을 뒤따라가며 밀어드릴게요. 방향은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만큼이 프롤로그의 내용입니다. 서문이죠. 본 게임은 하나도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프롤로그만 해도 정말 알차지 않나요? 그죠? 하여간 재주 많은 이시안 작가님, 이번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나무님들, 그럼 저는 아쉽지만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다시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